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적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눈이 하얗게 덮인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달이 늦게 뜨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겨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변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초가집 지붕들이 마치 거대한 시루떡을 얹어놓은 듯 두툼해졌고 처마 밑에는 어른 팔뚝만 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칼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물도 꽁꽁 얼어붙어 물 흐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 그 자체였는데 오로지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소리와 매서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때리는 소리만이 마을의 침묵을 가끔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이날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달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금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동짓달 그닌 밤에는 절대로 대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날 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릿해져 온갖 잡귀와 애군이 눈보라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무심코 문을 열어주면 그 집 안으로 감당하기 힘든 우환이 들이닥쳐 가세가 기울거나 병마가 찾아온다는 믿음이 마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웃집을 찾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단속하며 숨죽여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을 어기 가장 양지 바른 곳에는 튼튼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래 심성이 곱고 예의가 바르기로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는데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난 지 벌써 반년이 넘어 집안의 대소사를 홀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겉보기에는 번듯하고 웅장해 보였지만 남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되어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는 일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까지 연화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으나 그녀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집을 지키는 것은 곧 멀리 떠난 남편이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창호지 문이 찢어질 듯 덜컹거렸고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안방 아랫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고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곧불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셨기에 연화는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약을 다려드려야 했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훈훈했지만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금기가 떠올라 더욱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바늘 한 땀을 뜰 때마다 남편의 무사 귀환과 집안의 평안을 빌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자꾸만 그녀의 귀를 자극하며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다른 이질적인 소리가 연화의 귀에 잡혔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바람이 문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바늘을 잡으려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크고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계십니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금기의 밤에 누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린단 말입니까? 그녀는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어른들이 하던 무서운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잠든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밖의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깨어나 이 사실을 안다면 기겁을 하며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호통을 치실 것이 뻔했습니다.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드리는 소리에 섞여 애원하는 듯한 쉰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제발,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귀신이나 도깨비의 장난이라기에는 너무나 처절하고 힘이 없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하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금기를 어기면 집안에 화가 미친다는 믿음과 문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 밖의 인기척은 점점 약해져 갔고 연화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과거를 보러 가면서 내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지. 언제나 덕을 베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만약 저 문 밖의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까. 그 생각에 미치자 연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치맛자락을 정리하고 자는 시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텐마루에 놓인 고무신을 신고 눈이 발목까지 쌓인 마당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은 연화의 옷깃을 파고들며 돌아가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밖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춥다. 이대로 죽는구나.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대문의 빗장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다시 한번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빗장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아주 조금 열렸고 그 틈 사이로 하얀 눈보라가 와락 들이닥치며 연화의 눈을 찔렀습니다. 연화가 눈을 비비며 앞을 보자 눈 속에 파묻히다시피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낡은 갓을 쓰고 얇은 도포자락 하나에 의지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저히 산 사람의 몰골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문이 열리자마자 힘이 풀린 듯 문지방을 넘어 마당 안쪽으로 쓰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애군이고 잡기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 있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힘겹게 노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의 몸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고 가벼운 몸무게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안방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곳에 낯선 외간 남자를
그것도 금기의 밤에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당 건너편에 있는 사랑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사랑채는 남편이 쓰던 방으로 지금은 비어 있었지만 군부를 떼지 않아 냉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치는 밖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하며 연하는 노인을 부축해 눈길을 헤치고 사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노인을 방 안에 눕힌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를 살려 숯을 담아 화로에 넣고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이불을 꺼내와 노인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떠와 노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자 노인은 그제야 옅은 숨을 몰아쉬며 감았던 눈을 아주 조금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로 연하를 바라보던 노인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노인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기운을 차리셔요. 오늘은 여기서 묵으시고 날이 밝으면 그때 가십시오. 노인을 재우고 사랑채 문을 닫고 나온 연하는 다시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고 열렸던 대문은 다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방금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혹시나 이 일로 인해 집안에 큰 사달이 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고른 숨소리를 생각하며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하늘도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버선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누워있는 낯선 노인의 존재가 자꾸만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은 대체 누구이며 왜 이 깊은 산골 마을까지, 그것도 하필이면 모두가 문을 걸어 잠그는 금기의 밤에 찾아온 것일까요? 연화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 때문에 뒤척이다가 새벽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선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눈보라치는 대문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은백색으로 변해 있었고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랑채에 있는 노인의 안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나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노인을 조용히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금기를 어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미쳐 사랑채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을 치우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행여나 누군가 간밤에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발자국을 본다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마당에 눈을 빗자루로 쓸어내며 발자국을 지우려 했지만 이미 눈 위에는 어지러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보니 평소 집안의 재산을 탐내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시숙 칠성이 담장 너머로 마당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삐쭉 내밀고는 음흉한 눈빛으로 연화가 서 있는 마당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화의 얼굴에서 멈추지 않고 대문에서부터 사랑채로 이어지는 눈 위의 희미한 자국들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비록 연화가 빗자루로 서둘러 쓸어내기는 했으나 밤새 푹푹 쌓인 눈을 밟고 지나간 어른 남자의 발자국 깊이는 쉽사리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평소에도 연화의 남편이 과거 급제를 하지 못하고 낙향하기만을 혹은 집안에 무슨 변고라도 생겨 자신이 그 널따란 기와집과 문전옥답을 차지할 수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금기의 밤에 찍힌 정체불명의 발자국은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나 다름없었으니 그의 입가에 걸린 비열한 웃음은 좀처럼 사라질 줄을 몰랐습니다. 칠성은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담장 너머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재수 씨, 간밤에 눈보라가 그리도 거세게 몰아쳤는데 마당은 참 부지런히도 쓸어놓으셨소. 헌데 저기 대문에서 사랑채로 이어지는 길은 빗질 자국이 참으로 수상하구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들어간 흔적을 지우려 한 것 같지 않소. 연화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빗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밤새 바람이 심해 눈이 어지럽게 쌓였을 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남의 집 담장은 왜 기웃거리십니까? 연화의 당찬 대꾸에도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뻔뻔하게 대꾸하며 연화의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허허, 이거 참 섭섭하구려. 나는 그저 홀로 계신 재수 씨와 병환 중인 사돈 어른이 걱정되어 들여다본 것인데 말이오.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이 그리도 신신당부하던 금기의 밤에 혹시라도 낯선 잡기나 부정한 것을 집안에 들이지는 않았는지 내심 걱정이 되어서 말이오. 우리 마을에는 예로부터 금기를 어긴 집안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소. 칠성은 멸문지화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연화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칠성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신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담장 아래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불길한 말들은 연화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마자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마당의 눈을 마저 쓸어내고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흔적들을 꼼꼼하게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재빨리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채 방문 앞에는 밤새 쌓인 눈이 처마 끝에서 떨어진 낙숫물에 녹아 작은 구멍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고 노인은 이불을 덮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밤새 열이 많이 내린 듯 노인의 얼굴에는 핏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고 거칠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노인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에서 쌀을 퍼내고 물을 썰어 시원한 무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칠성의 말들로 어지러웠습니다. 만약 칠성이 마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가뜩이나 보수적인 마을에서 연화가 겪게 될 고초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없는 집안에 외간 남자를 들였다는 사실은 그것이 비록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행이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끓어오르는 국솥의 뚜껑을 열며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디 이 노인이 기력을 차려 아무도 모르게 떠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편 연화의 집을 떠난 칠성은 곧장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간밤에 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들 틈으로 슬그머니 끼어들며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고 있다는 듯 목소리를 낮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그 이야기 들었나? 어젯밤 그 무시무시한 눈보라 속에서 우리 마을에 금기를 깬 집이 있다는군. 아낙네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게 정말인가요? 어느 집이 간덩이가 부어서 그런 짓을 했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칠성은 기다렸다는 듯 침을 튀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직접 봤지 뭔가. 저기 기와집 연안의 마당에 말일세. 웬 큼지막한 남자 발자국이 대문에서 사랑채로 이어져 있더란 말이야.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연하네라면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랑 둘이 사는 집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 발자국이라니요. 칠성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일세. 과부가 집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하필이면 귀신이 들끓는 동짓달 그 신밤에 외간 남자를 들이다니. 이건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를 떠나서 마을 전체에 부정을 타게 할 큰일이 아닌가. 혹시라도 그 집 때문에 우리 마을에 역병이라도 돌면 어찌할 텐가. 칠성의 말은 순식간에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칠성이 던진 작은 불씨는 마른 장작에 옮겨붙은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살이 붙었고 나중에는 연화가 귀신을 불러들여 구슬했다느니 도적대를 숨겨주었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칠성은 우물가를 떠나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사랑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촌장과 원로들이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서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낯을 들 면목이 없습니다. 촌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칠성 자네가 아침부터 무슨 일로 그리 죽을 상을 하고 있나? 칠성은 무릎을 꿇고 앉아 연화의 집에서 본 것을 과장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발자국을 본 것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사내가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거짓말까지 보탰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마을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사임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이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오전 내내 마을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웃끼리 눈을 치워주며 덕담을 주고받았을 시간이지만 이날은 거리에서 사람을 마주쳐도 눈길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연화는 아침상을 들고 사랑채로 가면서 담장 밖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연화의 집 대문을 가리키며 수군거리다. 어른들에게 손이 이끌려 급히 사라지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지만 사랑채에 있는 노인을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고 재빨리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기운을 많이 차린 듯 눈빛이 제법 맑아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연화가 들고 온 밥상을 받으며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인, 내가 폐를 끼쳐도 단단히 끼친 모양이요.
밖에 낌새가 좋지 않음을 내 짐작하고 있소. 노인은 비록 몸은 쇠약했으나 평생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살아온 탓인지 집 밖의 기운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저 눈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뿐입니다. 식기 전에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요. 연화는 짐짓 밝은 척했지만 숟가락을 든 노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인은 국을 한술 뜨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서 떠나야 부인에게 해가 가지 않을 텐데 이 늙은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원통하구려. 연하는 노인을 안심시키고 빈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밥상을 부엌에 내려놓고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계셨는데 연하를 보자마자 힘없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가,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아까부터 칠성이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시어머니는 귀가 어두우셨지만 집안을 감도는 불길한 기류만큼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신 듯 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드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별일 아닙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길을 내느라 모여서 그럴 뿐이에요. 칠성 아주버님도 눈 치우는 걸 도와주러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점심때가 지나자 대문 밖의 인기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대문에 돌을 던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부정한 것들은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집 안에만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항아리가 비어가고 있었기에 핑계김에 우물가에 나가 마을의 동태를 살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마주친 이웃집 할머니는 연하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평소 친딸처럼 아껴주던 분이었기에 연하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연하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멀찌감치 피해갔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의 수다가 뚝 끊겼습니다. 정막 속에 물 떼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가 두레박을 내리려 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갯동네 엄마가 다가와 싸늘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새댁, 양심이 있으면 이 우물을 쓰지 말아야지. 어디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마을 사람들이 다 먹는 우물에 손을 대나. 연화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부정한 짓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그러자 갯동네 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시치미 떼지 마. 칠성 양반이 다 봤다니까. 어젯밤 그 금기의 시간에 외간 남자를 방에 들였다며 자네 서방님이 과거 보러 간 사이에 외로워서 미치기라도 한 건가. 모욕적인 언사에 연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거나 싸우면 오히려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물동이에 물을 채웠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녀의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 연화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칠성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마을을 장악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집단적인 광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화의 집을 노리는 칠성의 검은 속내와 막연한 두려움에 휩쓸린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캔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당장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고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노인을 내보낸다고 해서 이미 퍼진 소문이 사라질까? 아니면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갈등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내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으리라. 연화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횃불을 든 무리가 연화의 집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맨 앞에는 기세등등한 칠성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촌장을 비롯한 마을 남자들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연화의 집을 급습할 명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고 마을의 안녕을 되찾자 칠성의 선창에 마을 사람들이 호응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 거대한 파도처럼 연화의 집을 덮쳐왔습니다. 연화는 사랑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대문 앞에 홀로 서서 다가오는 무리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두 눈만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어귀에서부터 붉은 횃불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연화의 집을 향해 거대한 뱀처럼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뜨리는 웅성거림과 거친 발소리는 마치 지진이 난 듯 땅을 울렸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문 빗장을 등지고 서서 그 공포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치맛자락을 꽉 쥐었지만 떨리는 다리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웃들의 항의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집의 재산을 노려온 칠성이 기획한 사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연화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도 짙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쾅쾅쾅 하고 문을 부실 듯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안방에 있던 병든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난리냐, 도적대라도 든 것이냐. 시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연화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으나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 영영 다시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뉘시기에 남의 집 대문을 이리도 무례하게 두드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서는 칠성의 걸걸한 목소리가 벼락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무례라니 천하의 부정한 짓을 저지른 죄인이 어디서 큰 소리냐.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연화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었습니다. 끼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횃불이 뿜어내는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마당으로 확 밀려들어왔습니다. 눈앞에는 칠성을 필두로 성난 표정의 마을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횃불에 비쳐 붉게 일렁이며 마치 지옥의 야차들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뒷짐을 진 채 거만한 표정으로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촌장과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순식간에 마당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평화롭던 연화의 집마당은 순식간에 인민재판장처럼 살벌한 분위기로 변해버렸고 하얀 눈 위에는 진흙 묻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히며 더러워졌습니다. 칠성은 연화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재수 씨, 내 그리 경고했건만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려. 마을의 금기를 어기고 외간 남자를 들이다니.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지도 않소. 칠성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정을 타서 마을에 우환이 생기면 책임질 거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했을 뿐 부정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눈보라치는 밤에 얼어 죽어가는 노인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까? 연하의 당당한 태도에 몇몇 사람들은 움찔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노인흥, 그게 노인인지 젊은 내연남인지 누가 안단 말이냐. 네가 남편 없는 틈을 타서 삿된 욕정을 채우려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더 이상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곳간 열쇠와 집문서를 내놓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 집은 이제부터 집안의 장자인 내가 관리하겠다. 드디어 칠성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금기를 핑계 삼아 연화를 쫓아내고 이 기와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어찌 그런 억지를 부리십니까? 이 집은 제 남편이 돌아올 집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틈을 비집고 누군가 튀어나왔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늙은 사내. 바로 연환의 집안일을 오랫동안 거들어주던 덕칠 영감이었습니다. 덕칠 영감은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칠성 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제가 이댁 며느님을 시집 올 때부터 봐왔는데 법 없이도 살 양반입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발 말로 하십시다요. 며느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건 온 동네가 다 알지 않습니까? 덕칠 영감은 평소 칠성에게 굽실거리던 사람이었으나 연화가 억울하게 당하는 꼴을 참아 볼 수 없어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의 쭈글쭈글한 손이 칠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덕칠 영감을 거칠게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얻어먹는 밥이 아까워서 주인 편을 드는 게냐. 썩 꺼지지 못해 덕칠 영감은 힘없이 눈밭에 나뒹굴었고 칠성의 폭력적인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덕칠 영감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범 괜찮으세요? 그녀는 덕칠 영감을 부축해 일으키며 칠성을 향해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주버님, 어르신께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사람이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십니까? 연화의 분노에 찬 일갈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칠성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칠성은 이제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연화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그는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요망한 년이 끝까지 입을 놀리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 사랑채 문을 부수고 안에 숨어있는 놈을 끌어내라. 내 그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고 인연과 함께 멍석마리를 해서 마을 밖으로
내쫓을 것이다. 칠성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를 따르던 젊은 장정 몇 명이 몽둥이를 들고 사랑채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연화는 사색이 되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칠성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제지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안 됩니다. 어르신은 환자십니다. 연화는 칠성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하룻밤 묵어가게 해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흥분한 군중들에게 그녀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채 주위를 에워쌌고 금방이라도 문을 부술 듯한 기세였습니다. 사랑채 방문의 창호지 위로는 횃불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고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 적막함이 오히려 폭풍전야처럼 더 큰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연화를 마당 한구석으로 내동댕이치고 의기양양하게 사랑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어깨를 펴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모두 똑똑히 보시오. 이 방 안에 숨어 있는 놈이 바로 이 집안을 망치고 우리 마을에 애군을 불러온 주범이요. 내 오늘 이놈의 정체를 밝혀 만천하에 고발하겠소. 칠성은 씩씩거리며 사랑채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기 전 잠시 멈칫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혹시라도 건장한 사내가 튀어나와 반격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없자 그는 안심하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사랑채 방문에 꽂혔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촌장조차 마른 입술을 핥으며 칠성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덕칠 영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움켜쥐고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부디 저 어르신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이시여, 굽어 살펴주옵소서. 바람이 윙윙 불어와 횃불이 거세게 흔들렸고 그림자들은 마치 악마의 춤처럼 길게 늘어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나와라. 이 더러운 놈 칠성은 고함과 함께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있지 않았는지 스르르 힘없이 열렸습니다. 칠성은 문을 활짝 제치고 방 안으로 뛰어들 기세였으나 방 안의 풍경을 보고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는 칠성의 예상처럼 젊은 내연남이나 험상궂은 도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윗목에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낡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뿜어져 나오는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밖에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깊어서 칠성은 순간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굶주린 늙은이답지 않게 절도가 있었고 꼿꼿한 허리에서는 서슬퍼런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냐,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노릇을 하던 놈이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 칠성은 애써 노인을 깔보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방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루에선 노인이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과 사람들을 내려다보자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눈밭에 쓰러진 연화와 덕칠 영감에게 머물렀을 때 그의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노인은 칠성을 향해 나직하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구나. 내 이 집에 머문 하룻밤 값이 참으로 요란하구나.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칠성은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며 억지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훈계질이야.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이놈을 끌어내려라.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정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주춤거렸습니다. 노인이 햇마루에서 천천히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노인은 곧장 연화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옷을 털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내 잠시 짐이 되었소. 연화는 노인의 따뜻한 손길에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노인은 다시 고개를 돌려 칠성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추고 횃불의 불꽃마저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네 이놈 노인의 호통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자고로 동짓달 그는 밤은 묵은 해의 애군을 보내고 새해의 복을 비는 날이거늘. 너는 욕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천륜을 어지럽히니 이것이야말로 집안을 망치는 진짜 애군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노인의 호통의 칠성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칠성이 뭐라고 반박하려 입을 떼려는 찰나 노인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횃불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그것을 본 촌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털썩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아, 아니, 저것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노인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다름 아닌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드세패. 바로 마패마파였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어사가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특명을 받은 최고의 관직만이 지닐 수 있다는 오마패 우마파였습니다. 촌장은 그 마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채물 듯이 조아렸습니다. 아,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천한 소인이 어르신을 몰라 뵙고 어서들 무릎 꿇지 않고 뭐 하는 게냐. 이분은 당상관 중에서도 으뜸이신 암행어사 출두시란 말이다. 촌장의 다급한 외침에 멍하니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혼비백산하여 눈밭에 엎드렸습니다. 횃불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치익하고 눈 녹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마당은 순식간에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날뛰던 칠성은 마치 벼락을 맞은 고목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마패와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오가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에 다 죽어가던 거렁뱅이 노인이 자신의 운명을 쥐고 흔들 절대 권력자라니. 칠성의 무릎이 제멋대로 꺾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니 어삿도는 천천히 칠성에게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고 날카로워서 칠성은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노인은 마패를 품에 다시 넣고는 뒷짐을 진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 고을을 지나다 폭설을 만나 우연히 이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다. 헌데 이댁 며느리는 엄동설 안에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귀한 사랑채를 내어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요. 인지상정, 른즈장칭, 이건을. 너는 그 착한 심성을 칭찬하기는커녕 해괴한 미신과 탐욕스러운 속내로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겁박하였으니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노인의 호통은 마당을 울리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이마를 대으며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칠성의 비굴한 모습에 노인은 혀를 찼습니다. 네, 이놈 목숨이 아까운 줄은 아는구나. 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다. 너는 이 집안의 장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산을 탐하였으나 진정으로 집안을 지키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저 며느리와 같은 어진 마음이다. 내 오늘 너를 관아에 넘겨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이 집안의 명예와 병든 노모를 생각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칠성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칠성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에서 손을 떼고 마을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자숙하거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 집 대문 앞을 청소하며 네가 지은 죄를 씻고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만약 또다시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린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노인의 판결은 추상 같았습니다. 칠성은 감지덕지하며 연신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은 이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자네들도 마찬가지다. 뜬 소문에 부안해동하여 이웃을 핍박했으니 그 부끄러움을 어찌 씻으려 하는가. 앞으로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마을의 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라. 상황이 정리되자 노인은 연화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많이 놀랐을 테지요.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하시오. 연화는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지만 덕칠 영감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서서 노인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아니 대감마님, 몰라 뵙고 누추한 곳에 모셔 송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니 그 은혜 백골난망이옵니다. 연화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허어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오. 내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부인이오. 부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젯밤 그 눈 속에서 꼼짝없이 얼어 죽었을 것이오. 은혜를 입은 것은 나이니 내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죄송한 마음에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귀한 음식과 술을 연화의 집 마당에 놓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다시 따뜻한 밥상을 차려 사랑채로 올렸고 노인은
그제야 편안한 마음으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사실 조정에서 영상 링상을 지내고 은퇴한 뒤 세상을 유람하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남편에 대해 물었고, 연화는 남편이 과거를 보러 간 사연과 집안의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으니 부인의 정성이라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오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연화는 며칠 더 묵어가시라 권했으나 노인은 갈 길이 멀다며 사양했습니다. 떠나기 전 노인은 붓과 먹을 빌려 하얀 종이 위에 글씨를 한 폭 써주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식센지자 비요 유칭.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집안의 가훈으로 삼으시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내 안부를 전해주구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은 서신 한 통을 연화에게 쥐어주며 나중에 남편이 한양에 오거든 자신을 찾아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연화와 덕칠 영감은 대문 밖까지 나와 노인이 멀어질 때까지 배웅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멀어져 가는 노인의 뒷모습은 마치 신선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이 떠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칠성은 약속대로 마을 외딴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매일 새벽같이 나와 연환의 집 앞을 쓸며 참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어사또가 인정한 효부라 부르며 칭송했고 우물가에 나가면 제일 먼저 자리를 양보해주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환도 날이 따뜻해지면서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연화는 노인이 써준 글귀를 표구하여 대청마루에 걸어두고 매일 그 글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 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팝콘 같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입구가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횃불이나 몽둥이가 아니라 흥겨운 풍물패 소리와 함께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가 아니라 장원 급제요 하는 외침이 산골 마을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화가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관복을 차려입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남편이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하여 금에 환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뒤로는 원님과 관아의 아전들이 줄을 지어 따르고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남편의 모습을 본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에서 내려 연화에게 달려와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소. 내 한양에서 오는 길에 김 대감님을 뵈었소. 그분께서 부인의 어진 성품 덕분에 내가 급제할 수 있었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더이다. 알고 보니 과거 시험의 주관자가 바로 그 노인의 제자였고 노인이 연화의 남편을 눈여겨보라 귀띔해 주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혹은 그저 연화의 덕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선행이 돌고 돌아 큰 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덕칠 영감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봄바람은 담장을 넘어온 집안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남편의 팔을 베고 누워 창호지 문에 비친 달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금기를 깨고 문을 열었던 그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금기는 문을 닫아거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차가운 마음을 경계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연화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집 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며 겨우내 얼었던 땅을 부드럽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연화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동짓달, 그는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혹시라도 길 잃은 나그네가 없는지 대문 앞에 호롱불을 밝혀두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상과들이 고요히 잠든 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이 깊은 산골 마을을 언제까지나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대손손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따뜻한 봄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